한 2, 30명 모여 있을 줄 알았는데 곱하기 10배쯤 되는 것 같아서 10배로 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실 여기 대개는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어서 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말에 시간 내서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들이시죠. 제가 무슨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동네 정치인 겸 행정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는 아니죠. 그래서 강의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쯤 해당되는 말이 강연이라고 만든 건가 봐요. 우리는 사실 좀 교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뭘 또 지식을 얻겠다. 설마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왕이면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 이 나라가 아주 소수의 힘으로 또 우리 이렇게 깨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옆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다 답답하지요. 답답하고 잘못되고 있고 또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성과들이 자꾸 퇴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일베 계세요? 있는지도 몰라 혹시. 제가 어제 5.18 묘역에 참배를 갔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광주에서 자고 지금 다시 또 누구 한 분 만나고 순천으로 왔는데 그 5.18 묘역을 역시 가니까 전 국민한테 이걸 다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저도 감성적으로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졌던 거죠. 제가 광주하고 인연을 맺은 게 뭐 인연이라면 좀 우습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안동 여기서 완전히 대각선 반대 방향 꼴통 뭐 그렇게 불리는 지역에서 제가 태어나서 사실 이제 이 호남을 올 일이 없죠. 근데 제가 처음 와본 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하면서 1학년 때 그때 한번 지나가 본 거죠. 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다시 온 게 제가 87년이었습니다. 87년에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그때가 이제 한참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위 민중항쟁 이런 그런 대규모 민중투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죠.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뭐 성명서 내고 맨날 돌 던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 사회 대변화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5.18 묘역을 가보자. 이래서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들 몇 명이 팀을 짜가지고 그때 지금의 묘역하고 좀 다르죠. 그 시립묘지든가 뭐 하여튼 한쪽 구석에 있는 거기를 비포장길을 걸어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때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된 단계죠. 다 알게 된. 그때 그 가졌던 그 울분이며 그다음 미안함이며 이런 것들이 어제 갔더니 다시 또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때 일베짓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일베짓을 내가 일베였음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일베들의 그 제일 큰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 광주 그 사람들 말로 광주 폭동은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철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군인들한테 총 쏘고 달려들다가 죽은 사건이죠. 그리고 어거지 쓰는 이렇게 지금 일베에서는 얘기하죠. 그 일베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지만원? 지만원이라고 있죠. 요새 뭐 재판 받고 있던데
하여튼 거기 중심으로 이제 농거를 만들고 여전히 그 주장을 하는데 참 황당한 일이죠. 제가 대학을 가기 전에 저는 노동자였었는데,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를 뭐 못 다니고 공장을 다녔었으니까요. 근데 80년, 81년 그 두 해 동안에 제가 듣는 모든 정보, 방송, 라디오, 신문, 동네 소문 100% 지금 일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주장을 제가 들었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실제로 편집된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맨날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폭도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저런 죽일 놈들이 있나 라고 제가 같이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공장을 다니다 또 우연히 또 제 나이에 대학을 갔는데, 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학교가 좀 그래요. 뭐 경찰이 막 학교에 엄청 많아. 뭐 벤치에 앉아가면 담배 피고 지나가는 여학생들 시끌시끌 쳐다보면서 눈초리도 좀 이상하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좀 뭐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근데 또 하나의 그 장면이 뭐냐면 모든 높은 건물의 창문은 다 잠겨 있고 모든 높은 나무에는 다 철조망이 삥삥삥 둘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저렇게 철저히 보호하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철조망 감긴 나무를 시큼하게 생긴 선배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갑자기 타타닥 막 거기를 기어 올라가더니 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품에서 뭘 꺼내가지고 휙 던진 거죠. 그걸 딱 던졌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사복경찰 다 추수가고 우리는 뭐 한두 쪽 남은 거 우리가 집어가지고 딱 보니까 광주 뭐 쪽으로는 이게 사실은 뭐 군인들이 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군 사람 막 죽였던 사건이다라고 써 있길래 뭐 사진이라고 뭐 이렇게 유인물로 철필로 긁은 거니까 화나지도 않고 흑백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잘 이상한 그림 그걸 보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네? 내 의식 세계에는 분명히 그런데 방송이 거짓말할 리가 있나? 그렇죠? 방송이 거짓말할 일 없죠. 국민 TV는 절대 거짓말 안 하겠지.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처음에는 뭐 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알게 됐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이거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내가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똑같이 한편이 돼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돌하고 매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느 순간에 확연하게 알게 되면서 제가 첫째 창피하고 두 번째 자존심 상하고 세 번째로 미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뚜렷한 존재인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일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2년 한 3년, 2, 3년을 남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면서 내 발등을 계속 찝고 있었던 거죠. 내 발등을. 나한테 불리한 행위를 마다하는 그 기득권 집단들에게 내가 충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지금 일베들이 그러죠. 세상에 이 기득권을 가진 그리고 이 나라의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정치 세력들 그 중에서도 이 다수 서민들을 괴롭혀서 쥐어짜고 괴롭히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수가 그 피해자들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불행하게도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보고 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잔인한 거구나. 잔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서 조작된 허상일 때가 참 많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깊이 반성했다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이러지 않는 세상. 내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 산재 사고 당해서 소위 장애인이 됐으면서도 보상도 한 번 못 받고 두들겨 맞으면서 공장 생활을 하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탈출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결코 그 개인들이 못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닌 구조의 문제구나 라는 걸 저도 알게 됐죠. 그래서 좀 공익적인 삶을 살기로 하는데 되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크게 저한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에 사법연수원에서도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판검사를 할까? 소위 인권 변호사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제가 딱 알았어요. 저러고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 백표에서 제가 26살인가 7살에 바로 그냥 개업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1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해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이제 5.18 사태였고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후에도 그들을 그 억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 부상자들 생존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폭도로 몰아가지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세월호. 이 세월호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 똑같이 닮았습니까? 똑 닮았어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시체팔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돈 이거면 돼? 남 아파 죽겠는데 자식을 진짜 그냥 죽었다는 보도를 듣거나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장면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고통 겪은 사람들한테 돈다발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 와서 너 돈이 적어서 그러냐? 너 자식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냐? 시체팔이지 너? 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알게 됐죠. 세월호 유족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 경제가 나빠졌다. 세월호 유족 때문에 나빠졌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걸 전부 다 특정 소수가 싹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돌질 않아요. 사람 몸에 피가 돌듯이 온몸에 싹 퍼져야 되는데 하도 심장편을 들다 보니까 심장에 피가 이만큼 고여가 심장만 계속 켜지고 있고 이 손발에는 피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사람이 죽듯이 경제도 나빠지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너무 경제력이나 아니면 이윤이나 기회, 자원이 특정 소수한테 편중된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또 그걸 더 하려고 그래요.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자들 쥐어짜는 일을 시작하고 있죠. 이름도 잘 붙여요. 무슨 노동개혁법, 뭐 경제선진화법, 좋은 거라 이거죠. 그런 거 붙이니까 국민들은 그거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기간을 2배로 늘려가지고 비정규직 많이 쓰기, 파견근로 많이 하게 하기, 업종 제한 없애서 근로시간 OECD 최장기간 시간 근무하는데 그 시간 법정 시간 늘리기, 해고 쉽게 해서 비정규직 만들기,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서 연장 야근 이거 잘 안 된다. 전장 야근 수당 줄이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좋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노동자들 국민 대다수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지 죽는 짓을 하는데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런 걸 억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욕망을 좀 억제시키는 거죠. 그 욕망을 억제시키고 다수가 많은 기회를 누리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회와 자원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돼서 그 기회와 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문제는 이걸 자꾸 소수한테 다수한테 조금씩 다 뺏어가지고 특정 소수한테 많이 줘버리니 이 자원과 기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국가 전체로 비효율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 활력도 없애고 소위 성장 잠재를 또 줄이고 이게 성장 잠재를 또 줄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부가 거기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나쁘게, 점점 더 애 낳기 싫게, 점점 더 애 키우기 어렵게, 점점 더 취직하기 어렵게, 점점 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끔 만드는 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 돈벌이 하기 쉽게 하겠다고 모든 규제를 자꾸 없애다 보니까 규제 완화 이름으로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포기한 거거든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메르스 사태가 또 똑같죠. 이 메르스 사태도 비슷한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전쟁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재난재해, 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보다는 질병으로 더 많은 수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역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 방역 체제를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평소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국방비에는 연 37, 8조 원씩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이 방역 체계를 갖추는 데 돈을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떼먹기가 어려워. 해먹기가 어려워. 국방비로 뭐 한 10조 원 정도 무기 체계 구입비를 가지고 계속 뭘 하는데 보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20조 원 가까이 되는 전투기를 새로 사오기로 했다는데 희한하게도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핵심 기술이 없는 전투기를 사오기로 했어요. 그 껍데기 사다가 전시할 겁니까? 근데 문제는 게 무려 10수조 원씩이라는 거죠. 대장 초계기를 사온다 그러고 40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쓰다가 미군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바다 사막에 녹슬지 말라고 방청 페인트 발라가지고 갖다 전시해 놓은 거를 개당 600억씩 주고 12대를 사오기로 했어요. 이런 데다가 돈을 막 쓸 수 있는데 방역을 하면 그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실제로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니까 원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혹시 삼성의료원이 돈벌이가 좀 안 되고 피해를 입더라도 바로 여기서 발병했습니다. 알려주고 차단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갔으면 더 옮지 않았을 텐데 삼성의료원 장사 안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성의료원 응급실이고 뭐고 하루에 막 수만 명이 들락날락 하면서 다 묻혀가지고 나가버려요. 여기도 묻혀가고 저기도 묻혀가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도 묻혀주고 애들한테도 묻혀주고 다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더 재미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왔죠. 대통령이 삼성의료원 원장 부르다 일로 와봐. 왜 뚫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삼성의료원이 방역 책임자입니까? 그건 국가가 책임자죠.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또 이 장면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거? 남들은 온 국민이 어머머머 저 배 떠내 저 잠긴다 저 어머머 어떡해 온 국민이 울고 있는데 늦지막하게 나타나가지고 그 구명조끼 입었는데 애들이 잘 발견이 안 돼요. 뭐 했어요 그동안에? 남은 텔레비 보고 막 어머머머 저 죽으면 어떡해 어머머머 그 물에 가라앉는 배 창문에 그 잠기는 그 순간에 막 뭘 창문에 던지는 장면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서 우연히 잡힌 영상에서 막 물은 차들어오고 배는 가라앉는데 그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막 그 유리창 깨려고 막 그 얼마나 두꺼워요. 안 깨져서 결국 다 죽어버렸죠. 깨끗이 죽어버렸죠. 그 온 국민이 보고 막 가슴 아파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구명조끼 입었는데 발견이 안 돼요. 가라앉았나?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물속에 가라앉지? 그 많이 뒤져보면 보일 텐데 아무것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아무 느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의료원 원장을 야단칠 때 제가 보니까 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인데 남을 비난하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참 모습들이죠. 기가 막힌. 또 여러 가지들. 저는 우리가 한때 우리의 선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신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당하는 쪽은 갑자기 당했지만 이를 도모한 쪽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징표가 사실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니 왜 국민들이 왜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쫙 외우면서 국민의 의미를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왜 다른 생각을 할까? 회귀라 해야 되겠다. 똑같이 해야 되겠다. 왜 국민은 말을 안 들을까? 국민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종이 말을 들어야지 주인이 말 듣습니까? 근데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매한 민중들을 뇌를 좀 고쳐가지고 똑같은 생각만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상상을 하고 계시죠. 역사교과서 국정원. 다른 생각하지 마라. 똑같이.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입력해라. 앞으로. 이게 전에 박정희 시대 초기에 교과서 국정화라는 걸 했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게 있어요.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버렸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다. 이렇게 규정한 사람이 있어요.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주인인데 문제는 규모가 작을 때는 그 민주성의 원리가 잘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개모임 할 때 개주의 뽑자. 개주 뽑는 날 절대 안 빠집니다. 개 회식하는 날 어떻게 빠져요? 네? 그런데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국가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1인당 세금을 수백만 원씩 부담하면서 그 세금을 쓸 사람 뽑는 날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찍어. 내가 원래 파란색 좋아해. 파란색 8. 우리 고향 8. 1번 쫙, 2번 쫙쫙쫙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너무 규모가 커서 느낌이 없으니까 소규모로 쪼개가지고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자, 연습하자라고 한 게 지방자치. 헌법에는 있는데 박정희가 원래 하고 있던 거 없애버렸죠. 폐지. 근데 이걸 다시 만든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37일인지 8일인지 단식 농성을 해가지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걸 살렸죠. 이걸 살려서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같이 이상한 사람도 나타났죠. 예? 제가 저 경기도 어디 변방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여러분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면 제가 대선 후보 지지율 2%에 일단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참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연천에 폭격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그 기사 한번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가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 이런 분들은 2% 날아가도 느낌도 없을 텐데 저는 4% 하다 2% 날아가니까 절반이 날아가가지고 와 정말 열받더군요. 신경질 나대 진짜. 내가 그 어떻게 만든 지지율인데. 하여튼 내가 딴 얘기고.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뿌리가 바로 지방자치인데 그리고 이게 소위 정권교체의 큰 기반이 됐죠.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투표해가지고 잘 뽑으니까 우리한테 혜택이 있네? 라고 하는 거를 맛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 그래 나라도 우리가 해야지. 좋은 사람 골라야지.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게 정권교체까지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를 사실상 없애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다양성이에요. 이 민주주의죠. 생각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각 지역별로 각자 주민들이 알아서 대표를 뽑고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들고 거기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왜 이 중앙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각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안 하고 다르게 하나?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률적인 복지시책 말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시책을 다 폐지할 것. 1494개 항목에 해당자는 654만 명의 금액은 1조 원입니다. 이 1조 원을 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에요. 농촌 이런데.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없앨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복지 신규 정책은 금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또 청년배달 이런 거 하겠다니까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까지 만들었어요. 이재명 복지 방지법, 금지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사실상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 저리 말이 많아 저것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그냥 중앙정부 하는 거나 하지. 저 이재명이 저거는 뭘 자꾸 쓸데없는 걸 새롭게 해가지고 그럼 성남 있는 사람만 그러면 그런 거 받으면 다른 데 성질 낼 거 아니냐. 성질 내다가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는 청년배당 왜 안 해주냐. 성남은 돈이 많아서 되지만 순천은 돈이 없다. 그럼 너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나라에 해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근본 뿌리부터 그냥 확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보고 지혜가 사라고.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안 좋다고. 난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래서 다양성을 다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획일화한다. 지방자치도 국정화하기로 한 거죠. 나라에 정한 것만 한다. 또 하나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급조치의 일상화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제도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 독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막는 제1의 방법은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 규칙은 국회에서 만든다. 우리 김광진 의원 오셨네? 예, 이런 분이 만든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 친구. 예. 하여튼 법은 규칙은 국회에서 만든다. 행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의 기초에서 한다. 그게 법치행정, 법치주의죠. 그리고 법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한다. 사법부가. 이 세 개 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그거 하는 게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의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지금은 국회에서 법 안 만들어도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긴급조치지. 자기가 나라를 운영하는 규칙을 지가 만들고 지가 그 행정을 하고 그런데 불편하면 또 고치고 국회 필요 없음. 그게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승민이라는 분이 이렇게 잘렸잖아요. 잘렸는데 이유가 다 그거예요. 아니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동의한 거죠. 그거 맞는 거죠. 그래서 아니 건방지게 해서 날라가.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했죠. 세월호 특별법을 그 문구 하나 자구 하나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행령으로 거의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악소리 못하고 당한 거죠. 예산도 안 주고 그런 거는 뭐 원래 그들 권한이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시행령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다 축소해버려요. 그 중에 저도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나쁜 짓만 안 하면 나라 살리면 진짜 돈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남은 재정 자립도도 높고 재원이 괜찮은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취임할 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7,285억이나 돼서 제가 그거를 3년 6개월 만에 5,700억을 갚았어요.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돈을 안 쓰면 되는 거죠. 불효 물구부터 안 쓰는 거예요. 소나무 갖다 안 심어도 되고 대리석 갖다 깔고 도로 심심하면 파대 끼쳐가지고 새까맣게 다시 깔고 이런 짓 안 해도 돼요. 안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1년에 한 1200억씩 갚고 3년 6개월 만에 다 갚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먹어버릴 수도 없고 옛날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소나무 심고 할 수는 없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래서 온갖 복지시책들을 시작했어요. 이 복지시책을 됐는데 이 복지시책을 예를 들면 노인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지를 하면 또 화를 내니까. 그래서 노인복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노인 어르신들은 65세가 넘은 분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 중에 골라서 한 달에 10만 원씩 벌 수 있는 용돈 사업을 시작했어요. 용돈 버는 일은 1시간 하면 5,000원, 2시간에 10,000원, 그리고 한 달에 20시간 범위 내에서. 그냥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뭘 하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세요. 연세 90대신 분도 있어요. 출근을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이제 또 확인하고, 아이고, 뛰도록 그렇게 앉아있으면 돼요, 그냥. 이거는 계도 요원이라 그래가지고, 금년 계도. 뭐 그냥 길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길에 이렇게 앉아있는. 또는 뭐 쓰레기 줍는, 동네 그냥 자기 골목길에 쓰레기 주시면 돼요. 근무 동작 순서, 한기 줍고, 좀 쉬고. 이거 이제 한 몇 번 줬으면 되는 거죠. 연세 90 넘은 분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혜택 본 사람이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신경질 납니다. 원래는 시어머니가 용돈이 필요한데 말은 못하겠고 제삿날, 생일날, 명절 이런 건 자주 안 돌아오고 며느리가 좀 알아서 좀 용돈도 좀 그러겠는데 며느리가 알뜰살림을 한다. 용돈도 안 주고 그렇다고 너 용돈 좀 주라고 짜증을 낼 수는 없고 뭘로 짜증내요? 너는 방청소를 뭐 이렇게 하니?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그럼 며느리 신경질 나죠.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이 90 다 되신 분이 내 월급 받았다. 너 10,000원 반찬 사라. 어깨 힘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자한테도 과자 사 먹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그냥 돈을 10만 원 복지로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노동을 했잖아요. 했지만 노동을 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정당하게 받은 거니까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평화가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애들 키우는데 힘드니까 우리는 성남시에 보면 대표적으로는 자기 애들 꼬집잖아요. 힘들어서 꼬집거든, 그게 사실은. 우리 아들 키우는데도 막 가끔씩 어머니 그러죠? 이걸 그냥, 이거 그냥, 이러는데 하루 종일 남의 애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막 7, 8명씩 1년 사시사철 내내 그거 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꼬집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라도 처우를 개선해 주자. 그거라도 행복하게. 그래서 성남에는 보육교사 월급을 13만에서 15만원씩 더 줍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잘 안 꼬집어요. 왜냐하면 꼬집는 순간에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올라가니까 한 달에 월급을 15만원씩 더 주는데. 그러니까 우수 조합원들이 되고 있는 사람도 조심하고. 그래서 그거 안 꼬집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 보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도 돈을 더 내야 돼요. 그죠? 애 키우시는 분들. 뭐 안 내시나 봐. 민간 보육 차익 내세요. 민간에 맡기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국공립 못 보낸 것도 화나는데 민간에 보내면 더 나쁜 데를 보내면서 돈을 더 내야 돼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가 차익 보이면서 시에서 다 내줘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무상 보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수만 치지 말고 성남으로 오라니까요. 너무 많이 오지 말고 여기도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 학교, 초중고 가면 학교에 가면 일률적인 교육만 시키니까 자기 돈 들여서 사교육하고 있잖아요. 뭐 토론도 가르쳐야 되고 이걸 저희 성남시에서는 200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각 학교에 다 나눠주고 토론 수업, 체험학습, 특성화된 수업, 그 다음에 뭐 취미활동,
뭐 음악, 체육, 미술 뭐 이런 거 다 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한 200억씩 되니까 학교가 한 150개 되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엄청나게 좋아요. 학부모들이.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돈을 쥐어짜고 세금 안 내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은 가택수색하고 성남에서 세금 3천만 원 안 내고 해외 나가면 바로 출국 정지입니다. 아, 악착같이. 세금 안 내고, 예.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무요원을 100명을 더 뽑았어요. 월급 주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다 조사해라. 일일이. 2만 원 안 내신 분 전화해가지고 안 내셨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인건비 한 3배 정도, 4배 정도가 더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게 비슷해지거나 적어질 상황까지 계속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요. 올해 참 내년에는 50명 더 증원합니다. 더 전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한 몇십억 더 거쳐요. 뭐 그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낭비 요인 없어요. 그냥 여유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기로 한 게 무상교복. 25억밖에 안 들어요. 공공산후조리원, 무상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청년배당. 청년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부모가 비록 우리 아들, 딸들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보내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엄마, 아빠가 등 뒤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고 너 진짜 너 싫어. 네 혼자 살아. 라고 진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딱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청년배당. 100만 원 1년에 딱 한 번 100만 원 준다. 24살. 딱 24살을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많지는 않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해도 책 사볼 수 있고 급한 돈 생겨가지고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구박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만 해도 크죠. 거기다가 우리 동네 지역화폐로 줘가 동네에서만 써라. 예를 들면 도박장, 술집 이런 거 안 된다. 용도 제한된 지역화폐, 전자화폐 줘가지고 동네에다 쓰면 동네 경제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2중 3중의 효과가 있으니까 청년배당을 하겠다 했는데 밉잖아요. 못하게 막기로 했어요. 제가 못하게 막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치단체는 헌법이 만든 독립국가기구다.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비록 감독은 할지 몰라도 독자적으로 의회를 만들고 독자적으로 직접 선출한 집행 책임자가 있다. 하나의 지방정부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아낀 예산으로 정부에 돈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세금도 내가 더 증세한 것도 아니고 무슨 빚낸 것도 아니고 아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데 그걸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 그랬더니 해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뭐 있는데 그게 어쩌고 해당을 가르쳐줬죠.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렇게 써져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의 복지사업을 실행하려면 중복되는지 혹시 누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협의가 잘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하면 그 조정 결과를 따르는 게 아니고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해야 한다. 반영. 왜 이렇게 법에 써져 있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지방자치죠. 그래서 법조문에 그래 써놓은 거다. 알다시피 내가 변호사다 원래. 네? 그래서 정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제처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동의하라는 뜻이다. 그죠? 그죠? 국어사전 다시 쓰냐? 네? 협의라고 돼 있고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그러니까 협의라고 쓴 거다. 제가 사례도 들어줬어요. 성남에 성남에 이런 게 있어요. 공기업이 지방으로 막 이전합니다. 이 분당이라고 하는데 좋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 주상복합을 지급하면 떼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공기업 부지들이 큰 게 많잖아요. 빨리 팔아가지고 공기업 이전하는데 돈으로 써야 되니까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냐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권한은 원래는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을 국토부에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왜냐면 그건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영하여야 한다고는 반영이 무슨 뜻입니까? 반영. 한문으로 하면 그림자를 비춰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죠? 제가 잔머리의 대가라는 사실을. 좋은 말로 하면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잔머리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변호사니까 또 연구를 막 했죠. 이거 어떡하나. 여기는 기업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집 못 지게 막아야 되는데 제가 하다가 드디어 딱 떠올랐어요. 옳지.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반영은 해주자. 요만큼만.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인 여러분, 성남시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주택 건축 허가를 절대로 내가 이재명이 있는 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국토부가 비록 이걸 주거용지로 정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를 법에 따라 반영은 하는데 극히 일부만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안 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문을 우리나라 100대 기업한테 싹 다 보냈어요. 사지 마세요. 사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분당에는 아무도 그걸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 남아있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지금 개발하게 됐고 제일 큰 LH는 서울대가 중심이 돼서 매입해가지고 바이오 벤처 밸리를 만들게 됐고 다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덕을 본 거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영은 해줄게. 반영 안 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국회에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는 사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저기서 뭐라고 결정하면은 그냥 반영 조금만 하고 그냥 해버리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국회를 갔더니 우리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한테. 복지부 장관님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성남시장이 그냥 해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럼 그냥 하면 되네. 이재명 씨 해버리세요.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바로 다음 조치가 국정감사, 거기 끝나자마자 행자부가 이거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에 따르지 않고 복지사업을 하면 그 액수만큼 싸그리 벌금을 때린다. 라고 하는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이게 법에 근거 없이 이런 거 만들 수 있나요?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미 많이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시행령은 공포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저보고 협박이 요새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동의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면 그 액수만큼 정부에서 벌금을 때리면 시민들 피해가 오지 않냐. 그럼 어떡할래? 이런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좀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나중에 메일로 또는 트위터 메모로 좀 알려주면 참고할게요. 하여튼 저도 이제 언젠간 결단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이걸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 의한 통치. 국회가 동의를 안 하니까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더 벌어졌죠. 원래 헌법에 의한 비상조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비상조치예요. 긴급 재정명령. 경제가 정말로 수습하기 어려울 심각한 혼란에 처해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마음대로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법의 효력을 갖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조치죠. 또 하나가 뭐냐면 질서 유지에 관한 긴급조치. 바로 비상계엄이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긴급조치 중에서 하나 일상적인 긴급조치가 사실 마음대로 만드는 시행령, 영치주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영치주의고 여기에 더하여 긴급조치를 아예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헌법에 이런 긴급조치권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국회가 동의를 안 한다고? 노동개혁 입법을 동의를 안 한다고? 야,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잘 된다고 언제나 막 하다가 심각한 위기라고 그러면서 긴급 재정 명령, 긴급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 운영 자체를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되게 이 사고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위험한 뭔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나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잔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큰 매가 별로 안 두려워서 그런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정치가 원래 뭐예요? 정치는 원래 나쁜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는 아니야. 여러분은 아니죠? 중요한 일이고 우리 관심 가져야 되고 행동해야 될 영역이라고 알고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강요당하고 있죠.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 같은 거 좋은 사람은 하지 마. 그건 나쁜 사람이 맨날 하는 거. 저것들이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정치가 원래 싸우려고 하는 거지. 안 싸우려고 정치합니까? 싸우는 건 때리면서 싸우는 건 안 되지만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하고 부딪히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대. 다 이유가 있죠. 양비론으로 둘 다 나빠. 그놈이 그놈이야. 맨날 끊임없이 주입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심 안 갖는 거죠. 다 나빠. 다 싫어. 그래서 좋아지는 게 뭔데요? 다행히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매우 순화가 돼서 옛날에는 칼로 다 결판을 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표로 결판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숫자로 결판이 난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네 편, 내 편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리고 가진 기득권 집단이 있는데 이 기득권 집단은 힘은 엄청 셉니다. 돈, 권력, 언론, 영향력, 조직 다 가지고 있어요. 힘은 엄청 센데 문제는 숫자가 얼마인데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는 이쪽 다수 서민들의 특성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보면 힘은 하나도 없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전략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래서 가진 힘센 소수의 전략은 다수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포기시키는 거예요. 전쟁터에 안 나오게. 싸워봤자야 이길 수 없어. 도망이나 가자.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싸워도 꼭 조직적으로 안 하고 각계 전투하게 만드는 거. 이쪽의 전략은 그래서 당연히 단결과 참여예요. 작은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작은 거를.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작은 거를 하면 소수가 대포를 쏘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숫자는 명확하게 목적이 많으니까. 문제는 이 다수를 어떻게 단결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느냐. 이거 결판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게 정치는 순화된 형태의 전쟁이죠. 옛날에는 칼로 결판을 냈어요. 다 죽여. 다 죽이고 내가 이기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새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지, 말로. 내 편 많이 만들기. 누가 내 편을 많이 만드나? 편 많은 쪽이 투표 많이 하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로 하는데 말을 각자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통일을 해야 돼요. 즉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깃발을 내세워야 돼요. 우리는 주로 이 말을 하자. 왜냐하면 합쳐야 큰 소리가 나니까. 그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 대 반민주. 너네는 비민주, 반민주, 우리는 민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민주, 반민주, 민주, 반민주, 민주, 반민주.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사람들 귀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민주, 반민주, 민주, 반민주. 또 상대 진영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반민주 아니야. 우리도 민주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결국 민주 얘기를 계속 서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민주가 이기게 되죠. 어렵지만 그래서 결국 이겼죠. 이 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이기고 나니까 이게 좀 유용하지 않아요. 민주 문제는 끝났는데 민주 반민주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전선으로 나온 게 뭐냐면 복지 확대예요. 복지 확대.
국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대하자. 그래서 나온 게 무상복지 확대, 보편적 복지 확대 이런 거였어요. 국민들이 와 동의해서 맞아.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그래서 이게 한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공격이. 어떻게 공격이 시작됐냐. 이 같이 합창하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이 보편적 복지 또는 무상복지 할 때 이 복지의 개념을 깨야 돼요. 그 말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된 방법이 뭐냐면 공짜 논쟁입니다. 공짜와 포퓰리즘 논쟁이에요. 무상복지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무상복지 많이 하는 사람, 포퓰리스트,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이쪽에서는 특별히 반격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복지? 공짜? 내가 공짜 바라는 사람인가? 또 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게 그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인데 그게 잘못이에요. 나쁜 짓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시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그게 나쁜 짓입니까? 권장해야 될 일이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포퓰리스트라고 하니까 드디어 전선의 균열이 왔어요. 우리 스스로도 무상하니까 공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지 그러니까 포퓰리스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복지주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복지 얘기하면 안 돼. 특히 무상 얘기하면 안 돼. 공공복지? 의무복지? 이런 쪽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격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전선이 거의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니까 전선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남아있는 건 각계격파 당하는 건 남은 거죠. 마지막에 온 게 이거예요. 보수 대 진보 논쟁입니다. 소위 보수란 이름을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제일 바라는 구도죠.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보수 진보를 논할 단계까지도 저는 못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쓰레기와의 전쟁 중이에요. 비정상, 불법, 탈법, 특혜, 부정, 비리 하는 집단. 그리고 그걸 좀 정상화하자는 집단의 전쟁이죠. 정상과 비정상. 정의와 부정의. 합리와 불합리. 이성과 비이성. 이 투쟁 국면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을 하는데 반칙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요. 권투. 근데 반칙해가지고 막 뒤에 이런 막 병따개 이런 걸 막 찍고 우리는 뭐 이거 하는데 발로 차버리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특히 욕망으로 막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변칙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양반스럽게 양심에 따라서 이타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특징은 이 이타적인 사람들은 수틀리면 안 해. 기분 나빠 안 해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도덕적 사명감,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니까 막 뭔가 둘이서 좀 다투다가 수틀리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뭐 맨날 해먹다가. 하여튼 그 편법과 변칙을 마다하지 않는 욕망의 덩어리들하고 규칙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뭘 하고 있는 이 이타적인 집단하고 싸우면 기본적으로 전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적나라하게 사실은 드러난다면 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장막을 걷어내고 대중이 보는 데서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규칙을 지키고 정의를 내세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욕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지를 많이 받겠죠. 적나라하게 옷을 벗겨놓는다면. 근데 요거를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레기 더미에다가 보수라는 옷을 착 입혀놓으면 싹 가려지는 거죠. 멋있어져요. 망토 속으로 다 숨는 거죠.
검은 망토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집단한테는 진보라고 하는 옷을 탁 입혀놨는데 빨간색이에요.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헛개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갱이. 종북 빨갱이 헛개비가 옆에서 놀고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 없으면. 그래가지고 막 경쟁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너 빨간색이네. 그 옆에 그 뭐야 너? 너 뭐야? 너 한편이지? 너 친하지? 저쪽 보고 서 있네? 너 북쪽을 왜 좋아해? 응? 누구는 뭐 경북이라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종북도 아니고. 저도 경북이에요. 근데 아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약한데 이 진보 보수 이런 논쟁을 하면 할수록 이 정상적인 집단들은 불이익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사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 바뀌거든요. 언어는 아까 무상복지가 어느 날 공짜로 바뀌는 것처럼 어느 날 공짜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무상복지. 복지가 공짜로 바뀌어버렸죠. 사람들 머릿속에. 옛날에 양갓집 교수를 무슨 양, 김양, 박양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그 양이 멋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빌려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김양 술 한잔 따라봐. 김양아 커피 한잔 줘. 이러니까 양 이미지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걸 양을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호칭으로 미스박, 미스김. 직장 여성, 커리어 우먼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도 멋있잖아요. 또 빌려다 쓰기 시작했어요. 미스김, 미스박, 커피 한 잔 따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스? 이거 기분 나쁘게? 그래서 미스 이미지가 확 나빠졌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어버이, 그럼 우리가 가슴 묵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연합자를 한번 붙여봐. 응? 연합자를 붙여. 그러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이렇게 바뀌는 중이죠.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마 엄마 아빠의 날로 바꾸자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면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언어의 의미는 바뀌는 거죠. 정치의 무기인 언어의 의미가 바뀐 거죠. 근데 이거를 지켜야 돼요, 원래. 근데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우리는 뭔가 상대가 막 공격하면 피하는 게 습성이에요. 정면으로 받아쳐야 되는데. 그래야 상대가 두려워하는데. 뭘 끼얹으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재미를 붙여서 계속 끼얹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격을 해야 된다. 크거나 작거나. 제가 무슨 뭐 중앙 정치인도 아니고 저기 변방의 시골에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 시골 수준에 맞는 걸로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데나 근거 없이 마구 그냥 속된 말로 씨부리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길래 그 중에 한 분 찍었어요. 미용 언니 일로 와봐. 정미용. 형사고소 했더니 무혐의예요. 그래? 민사소송 해가지고 500만 원 배상 판결 받았죠. 제가 이자까지 다 쳐서 1원까지 다 송금 딱 받았어요. 600만 원에서 뭐 3원인가 부족한 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이자가. 변희재 일로 와보세요. 콜. 안 와? 고소. 무혐의. 항고. 재기명해가지고 다시 벌금 300만 원. 민사소송 계속 줍니다. 아마 변호사비도 좀 들 테고 고생 좀 하겠죠. 많이 했어요 제가. 차명진이 우리 형님 보고 뭐 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희한한 소리 막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사과를 하든지 해라. 소식이 없길래 제가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또 냈죠. 이래 봐야 본전밖에 안 나와요. 700만 원 배상 판결이 2심에서 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700만 원 주고 공개 사과를 할 테니까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공개 사과를 어떤 방법으로 할래요? 그랬더니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쓰겠대요. 그래서 문안도 보내보세요. 문안을 좀 마음에 들게 써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줄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 페이스북을 눌러보니까 친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깨를 또 하나 냈죠. 좋다. 대신에 끝에 한 줄만 더 넣는다. 삭제하지 않는다. 그걸 한 다음에 제가 올려도 삭제하면 안 되니까 올렸어요. 또 700만 원 송금 받았고 형사고소는 취소하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길래 제가
내 페이스북에 올려버리죠. 네. 그랬더니 그거를 9시 뉴스에 방송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봐버린 거예요. 네. 지금 와서 싹 정리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2% 내가 깎일 줄 알고 한 건데 한 1%쯤 깎일 줄 알았는데 2% 깎여버리더라고요. 진짜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정북 문제도 특히 안보 문제, 국가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공동체를 침략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그것처럼 중요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가지고 진짜 국가안보의 침해를 위해를 가하면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적에게 야 우리 정치적으로 좀 위험하니까 내 돈 100억 줄 테니까 총 좀 쏴라. 야 총 좀 쏴줘. 라고 했다면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죠. 그건 진짜 나쁜 짓이다.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한테 우리 아군을 향해서 총을 쓰라고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면 국민의 피해와 국가의 피해가 너무 커진다. 전쟁 위기를 의도적으로 혹시 고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통제를 안 하고 전쟁인이 많이 이런 소리 막 나오면 국가 부도 위기가 막 치솟아가지고 해외에서 돈 빌린 거 이자가 확 올라가요. 가만히 앉아서 막 수십억 달러씩 돈을 줘야 돼. 응? 손해가 얼마냐. 주가 폭락하고 경제 활성화 안 되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좀 손해를 본 거죠. 감히 국가안보에 대해서 말한다고. 내가 국가안보 해치자고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방어하지 않아. 방어해야 돼요. 반격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건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그러니까 제가 한번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건 저만 하다 저만 깨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회피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돌파한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돌파. 그래야 길이 생기죠. 상대가 엄청나게 큰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기만 오면 피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면 돌파를 해서 반드시 그부터 깨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론을 고쳐야 권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권력을 바꿔야 언론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언론 자체가 권력의 일부인데 언론을 바꿔서 권력을 바꿉니까? 권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건 정면 돌파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정리 삼아서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소수가 많은 것을 작은 걸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다수가 많이 조금 하는 걸 하게 하는 방법.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도입부에 말한 것처럼 제가 대학을 갈 때는 1배였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1배를 때려잡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87년. 그리고 그 87년 민중항쟁 과정에서 저는 확고하게 결정했죠.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나는 인권운동을 한다. 지역으로 가서 작은 지역 하나를 맡는다. 중앙정치는 누구나 하니까 나는 한 동네만 맡아가지고 거기만 빡빡빡빡 갈겠다 내가. 옥토 갈듯이. 성남으로 간 거예요. 인구 한 20몇만 되는. 성남으로 갔는데 그렇게 나를 바꾼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당시 유인물 나무에 올라가서 유인물 뿌리면 잡혀가 구속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10개월에서 1년씩 실형을 살았어요. 그걸 감수하고 누군가가 대학 4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뿌리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1, 2, 3학년, 1학년, 2학년 교육시키고 3학년 때는 행동대장하다가 4학년 때는 저지르고 감옥 가고 제적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운동권이 정해진 길이었어요. 다 이 중에 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게 정해진 길이었어요. 내 친구가 나를 꼬셔가지고 그 라인에 넣으려다 내가 거절했죠. 나는 졸업하고 다른 거 할 거야. 너나 해.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변호사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는데 그 첫 출발은요. 유인물 몇 장이었다는 거예요. 유인물 몇 장.
이 밤새도록 긁어가지고 사법 형사를 피해서 몰래 뿌린 몇십 장의 유인물이 쌓여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광주의 그 억울한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고 집권한 살인 집단이다 라는 거 온 국민이 알면서 퇴진운동이 벌어졌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시작되게 된 거예요. 유인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이거 합시다. 저 나쁜 사람이니까 지지하지 마세요. 우리 좋은 사람이니까 지지해 주세요. 이런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그 말 듣고 알았어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바뀌죠. 수십 년간 쌓인 정보에 의해서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몇 개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친구라고 해서 평생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을 아이고 우리 친구 이번에 내가 뭘 하니까 나 좀 도와줘.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 알았어 하지만 실제로 딱 돌아가면 원래대로 해버립니다. 머리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해달라고 하는 또는 어떤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그런 판단,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저한테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서 마구 입력했던 것처럼 그 정보를 마구 입력하니까 제가 자동으로 일배가 됐잖아요. 자동으로 너 일배해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난 일배가 됐죠.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해요. 정보를 주면 판단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정보를 주는 방법이 옛날에는 막 만나서 술을 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전화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요즘은 할아버지 손자 사이에도 인사를 카톡으로 합니다. 전화하면 기다려야 되고 귀찮잖아요. 할배 안녕 이러면 할아버지가 동그라미 2개 이런 거 안 하면 소통이 안 돼요. 다 이걸 하고 있어요. 뉴스도 어디서 보느냐? 신문 보는 사람 지하철 타고 이러면 신문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걸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요.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냐? 친구가 보내준 카톡에 포함된 뉴스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떠있는 뉴스 중에 골라보는 거죠.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는지를 보고 거기다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밴드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평소에 사람들한테 정보를 바꿔줘야 돼요. 좋은 관계로. 의심하지 않게. 정보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판단을 바뀌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이게 경계가 없잖아요. 돈도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자랑질을 한번 해야 되겠네. 요즘은 어떤 기자들은요, 저한테 페이스북에 한번 자기 기사 연동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사를 써도 안 봐요. 근데 제가 여기다 페이스북에다 이거 의미 하면 여러분 중에 페이스북 우리 친구 많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막 눌러주잖아요. 좋아요가 5,000개 정도 보통 들어오는데 5,000개를 누르면 그 딸린 친구가 평균 500명이라고 잡고 250만 명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보잖아요. 제목이라도 보잖아요. 이런 보통 기사 검색이 몇만 건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는 사실은 클릭 수가 많으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탁할 정도로 제가 이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이거 합치면은 직접 전달되는 것만 해도 한 35만? 40만 될 텐데 거기다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기본이 50만, 100만 원 그냥 휙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요새 유인물 뿌리는 대신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유인물 30장 뿌리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클릭 한 번에 트위터 18만, 페이스북 하면은 한 20, 30만, 카카오 스토리 하면 10만 이렇게 가뿐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저는 웬만한 언론사를 이기는 상황이 된 거죠. 저한테 대해서 요새는 오보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제가 언론사가 오보하면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거든요. 물고 늘어지면 막 창피해가지고 기사를 고칩니다. 얼마 전에는 메이저 언론의 사설을 고쳤어요. 제가. 사설이 사실이 아닌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세요. 근데 바로 고쳤더라고. 안 그러면 소송할 것 같았던 거지. 소송을 안 해도 문화일보 한 3주 동안 나한테 당했죠. 한 3주 동안 맨날 이재명 문화일보, 이재명 문화일보. 이게 다음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 자꾸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눌러보니까 문화일보가 고의적인 오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일보가 나한테 손을 들었어요. 이재명 시장에게 오보를 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문안도 확인했죠.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그만하지. 왜 했을까요? 미워서, 이뻐서 천만에. 피해가 더 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피해가 크니까. 내가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뿌렸던 것처럼 유인물 뿌려서.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이유는 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원래 박수 치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표를 투표함에 든 거를 옛날에 바꿔치기 했잖아요. 표만 바꿔치기 했어요. 또 3명씩 5명씩 떼지어 가지고 투표하게 하는 일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면 사람의 머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을 일배 만들듯이.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죠. 그 다음에 드러난 게 국방부. 국정원, 내가 기억으로는 국정원에 관계된 계정이 2만 3천 개인가로 들었어요. 그때 수사할 때, 윤석열 뭐저저 수사할 때. 그것도 드러난 것만 그런 거죠. 자, 그거 안 드러난 것도 있겠죠. 다른 팀이 한 거. 국방부에서 한 거 또 있죠. 거긴 들켰는 데고, 안 들킨 데 또 있겠지. 그렇게 공무원이 직접 한 거 말고 돈 조소 시킨 건 더 많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계산합시다. 누구 나쁜 사람이야? 누구 좋은 사람이야? 이 처음에 한 번 들으면 A, 2번 들으면 설마, 3번 들으면 혹시, 4번 들으면 진짠가? 5번 들으면 맞네, 6번 들으면 이런 씨발 이렇게 됩니다. 요걸 노리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산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계정이 아까 얘기한 게 3만 개라고 쳐 그냥 팍 깎아주고 3만 개인데 그 3만 개에 딸린 팔로워 친구가 평균 1000명이라고만 쳐요. 이걸 뭐 무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자동으로 막 팔로워 늘리는 것도 있으니까 얼마예요? 3만. 그건 계산이 딱 나오죠. 하루에 막 보낸 거를 10번씩이라고 쳐요. 몇 개입니까? 계산이 안 나요, 보죠? 나는 안 나온다. 3만 개 곱하기 하루에 10번이면 30만이고, 계정 팔로워가 1000명이니까 3억이죠? 하루에 3억 개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계속 했어요. 몇 개 보냈습니까? 빨리빨리 해봐요. 계산이 안 나오죠? 한 1조? 1000억이 아니고 1조입니다. 3일이면 1000억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요. 이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온 동네에다 퍼뜨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 약간의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국정원이 증명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잡혔는데 좌익 교수라는 분. 참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잔인할 수 있는지. 나도 죽이려고 그러겠지. 제가 여러분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저는 연탄불을 절대 안 좋아합니다. 아시죠? 혹시라도 그런 얘기 나오면 믿지 마세요. 네. 하여튼 공무원이 자기 공직 생활을 걸고 이거 걸리면 뭐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걸고 그런 짓을 할 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다음이나 뭐 어디에 뉴스 볼 때 미리 올라온 거 보죠. 그 중에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많이 본 뉴스 이런 거인데 여기 있는 우리 순천 이 근처에 계시는 식구들 이 오늘부터 밥 먹고 무조건 내가 들어가면 오늘 한 번은 내가 이재명 김광진 가버렸네. 네, 김국 빼야 그러면 되는 거죠. 이재명 기사를 한 번씩 눌러서 나오는 데는 무조건 끝에까지 보면 공감 있잖아요. 그리고 길게 쓰기 싫으니까 시원타 화이팅 이것도 귀찮으면 이런 거 한 번씩 달고 또 댓글 단 거에다가 추천 한 번씩 눌러주고 여기 있는 숫자만 그걸 실행을 하면요 맨날 다음 톱이에요. 왜 안 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 네이버에서 하고 있죠. 네이버에 가면 모든 기사가 딱 뜨자마자 욕이야. 그리고 그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계정이 몇 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쓴 것도 없어, 쓴 것도 없어, 써놓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메인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도 누가 막 눌러. 이재명 올라가면 맨날 욕이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네이버 기사의 댓글은 다 욕이야.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아무도 그거 안 하니까 결국 그게 대세가 된 거예요. 다 귀찮으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다 나빠져 버린 거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군가가. 기획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변화를 진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한 방이 없습니다. 대포, 미사일, 이런 건 저들의 것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카타칼 정도 수준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명일 때는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동작이 빠르잖아. 대포 한 방 쏴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네? 그 소수각을 준비할 때 우리가 다수가 엄청난 숫자가 칼 들고 막 못 이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안 한다는 거지. 우리의 힘 자체를 좀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얘기만 하고 마저 끝내겠습니다. 진짜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거예요. 이건 하나 만든 건데 개 모임이 있다고 치세요. 개. 규모를 줄여가지고 개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무력감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패배감, 열패감이 있습니다. 5천만 분의 1인데 내가 가진 영향력이 해봤자 아니냐. 이거 뭐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게 돼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너는 해봐야 5천만 분의 1이라고 강요해가지고 이 좌절감을 심어요.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고. 내가 해봤자 되겠어. 그런데 실제는 5천만 명의 우리가 5천만 분의 1이 아닙니다. 개를 100명이 했어요. 개. 정치도 똑같습니다. 개를 100명이 했는데 개돈을 모았어요. 개돈을 모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야 됩니다. 지리산을 갈 것이냐 제주도를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기로 했어요. 의견이 좀 팽팽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 그러면 100명이 다 100분의 1의 영향력을 갖고 있냐? 아닙니다. 이 중에 한 30% 이상은 아무 데를 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빨리 끝내. 싸우지 말고. 나 그냥 결정 난 대로 갈 테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거 결정하는 난 안 나가. 가 30%예요. 최소. 나머지 그럼 70%가 남는데 70%가 양론으로 갈렸을 때 딱 35에서 한 명만 더 확보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36명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냥 투표로 결판나는 게 아니고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36명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결정을 가냐? 이 제주도로 가자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 찬성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등가적으로 35분의 1표씩 갖고 있냐? 아니에요. 그 중에 말 많고 성질 더럽고 고집 세고 집요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 때 5시에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7시에 밥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5시부터 얘기를 했는데 끝이 안 나요. 이 중에 독한 사람 둘이서 그럽니다. 이거 끝내고 밥 먹어. 그래가지고 밤 10시가 됐어요. 야, 그만하자. 집에 가자. 이거 결판 내고 집에 가. 이렇게 되면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독한 몇 사람이 그럼 운명을 걸릴 일도 아닌데 목숨 걸릴 일도 아닌데 차라리 밥이나 먹자. 그래 니 뜻대로 밥 먹자 우리.
요렇게 되어 있는데 몇 사람에서 결국은 다 결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면 깨어서 행동하는 소수가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죠. 민주주의의 최후 프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딱 그거죠. 제가 그 얘기 한 번 더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각성돼서 극렬하게 행동하는 소수가 그 사회의 물줄기를 결정하는 거죠. 평원에 비가 내려요. 빗방울이 우우 떨어집니다. 거기에 모든 빗방울은 똑같은 크기인 것 같지만 그 중에 뭉친 물방울 몇 개가 그 평원에 조그마한 물길을 냅니다. 근데 거기로 물길이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들어와서 그게 어느 순간에 쫙 넓어지면서 그게 큰 강을 이루죠. 첫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출발을 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강이 남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북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 큰 지형이나 이런 건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사람 한 명의 몫이 크다. 여기 우리 같이 모인 분들 앞으로 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제가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눈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길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좀 이따는 유튜브도 할 거예요. 제가 영상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재밌게. 영상이 요새 또 대세래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영상 준비. 이제 그러면 죽어나는 거죠. 요새 답글을 다 못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답글을 달는데 누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시장님 맞으세요? 제가 새벽 1시에 답글 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줬죠.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찍었어요. 이게 내 다리입니다. 확실하죠? 하여튼 그것도 다 사실은 재미있게 우리 팔로워들을, 친구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죠. 그래서 또 몇 명 더 넣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그거 SNS가 없었더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옛날에 죽었죠. 조중동, 종편, 언론, 권력 가만 놔뒀겠습니까? 죽었죠.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제가 살아남은 유일한 무기, 손가락.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쓰자. 제가 2014년 시장 선거 때 캠프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손가락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자원봉사 하겠다고 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말을 하지 마세요. 오로지 손가락만 씁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훈련되고 각성된 분이신데 친구한테 가서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지지해줘. 이거. 말하기 얼마나 구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선거운동 하는데 막 격렬하게 쌍방이 대립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누구 편인지도 모르고 그거 가가지고 아 이재명 지지해주세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개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면죄부를 준 거죠. 어차피 안 할 거 하지 마라고 말해준 거예요. 대신에 손가락을 써라. 카톡 보내라. 밴드 만들어라 지금부터. 그 밴드도 한 일주일만 만들면 사실 한 100명 가뿐하게 모으거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개모임, 뭐 많잖아요. 취미 모임 이거 찾아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처음에부터 막 속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며칠 동안은 좋아요 막 눌러주고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엄청 망설이죠? 아닌 척 하신다? 요거 눌러줄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막 눌러줘라. 예? 그리고 이모티콘 공짜. 예? 공짜 이모티콘 막 붙여줘라 그거. 예? 그러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잖아요. 내가 쓴 글에 누가 좋아요 눌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글 좋아요 막 안 누르죠? 에이, 또 아닌 척 하신다. 그게 사람 심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만 넘어요. 조그마한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니까 다른 사람 글에 써놓은 글에 좋아요 막 눌러주고 이모티콘 한 번만 눌러주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고마운지 압니까? 그럼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 딱 보면 아무런 반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성과를 사실은 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걸 손가락 혁명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손가락으로 가는 오로지. 손 없는 분들은 발로 하셔도 됩니다. 발로 하셔도 되고 여하튼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희망 없는 세상, 애 낳기 싫은 세상, 애 낳으면은 돈만 죽도록 들고
보나마나 비정규로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릴 것 같고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이라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동물의 제일 큰 욕망이 뭐예요? 생명체의 모든 근본 욕망은 종족 보존 본능입니다. 새끼 낳고 싶어요. 그게 이제 성욕으로도 발전하고 모성애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애를 낳아서 기르는 거 이거는 그냥 본연의 본능인데 애 안 낳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냥 그 희망이 절벽인 나라 그런 거 고치려면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작은 소수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무기도 있고 환경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작은 거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